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손맛, 내기 수영, 엄마, 예언. 네, 먼저 손맛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지난 3일 방송된 맘마미안 관련 키워드입니다. 맘마미아는 스타가 자신의 엄마와 셰프의 음식을 각각 맛보고 진짜 엄마의 손맛을 맞춰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은 수영 선수 박태환 씨가 출연해서 가장 좋아하는 집밥을 이야기하고 1라운드 추리에 성공하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영원한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안녕하세요. 유성미 여사님의 아들 박태환입니다. 엄마 유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라운드 맘마를 지켜라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추억이 담긴 서로 다른 4가지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4가지 음식을 드셔보시고 가장 우리 엄마 손맛과 다른 것 같다 하는 음식을 탈락시켜주시면 됩니다. 와, 병호절임이었습니다. 잘라야 되나, 통으로 나가야 되나 이거를 쓰는 게 어머니가 뒤쪽 보면 고추장이 엄청 많잖아요.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랑 많은데 뭘 써야 되나. 애호박 씨가 있거든요. 애호박 씨 들어간 것 같은데 애호박이 있는데 애호박이 없네? 우리 엄마는 지금 이 음식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제비? 수제비. 정답이십니다. 예. 자, 그럼 수제비 육수의 맛을 맞다고?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아니면 왼쪽에 계신다. 일단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이십니다. 맞아? 아, 아니라 했지? 아, 칼칼한데 간이 또 싱거웠거든요. 그래서 좀 싱겁게 하자, 국물이 좀 보이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어머님의 요리가 끝이 났습니다. 맛 자체는 굉장히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만만하긴 했죠. 지금 간도 맞은 것 같고 자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수제비를 먹어보면 손맛이,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죠? 네. 괜찮아요. 네. 엄마? 괜찮대요. 아니,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오.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오. 보쌈. 제가 보쌈을 좋아하긴 하는데. 식으로 먹을지도 궁금하네. 저는 새우젓을 안 찍어 먹어요. 근데 새우젓이 나와 있어요. 프로가 그러니까 조금 이쁘게 하느라고 한 거고 안 넣어요. 새우젓을 먹진 않는다. 네. 맘마 타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제비입니다. 수제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탱글탱글한데 뭉개지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수제비 먹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엄마 손맛 찾는다길래 뻔한 감동 유발일 줄 알았더니 과하지 않고 주제도 신박하고 재밌게 봤네요. 진짜 어디서도 보지 못한 엄마 집밥 추리 프로그램 나라면 못 맞출 듯. 본격적으로 셰프들이 연예인 불효자 만드는 몰카 방송. 컨셉이 너무 웃김. 그 엄마의 손맛을 추리해본다는 기획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쿡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포맷의 추리 예능이죠. 맘마미안.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맘마미아는 이제 기존의 쿡방과는 다른 구성이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요. 또 엄마의 그 무한한 애정을 음식이라는 소재로 엮어내면서 그 재미와 공감을 살려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제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 의외성들이 굉장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셰프들이 보여주는 음식에 대한 분석과 재현,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시청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만들어낸 음식들을 가지고 내 엄마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그 출연진의 추리 과정을 보는 재미가 살아있는데, 이번 이제 박태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맛볼 때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마치 상대 선수의 어떤 경기 분석을 하듯이 굉장히 분석적이었고, 또 그 결정하는 순간에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들. 그래서 앞으로 이 맘마미아는 어떤 출연진들이 나오든 간에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잘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가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이 이만큼이야 라는 거를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좀 아들이 나의 그 음식 맛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살아있어서 저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먹방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기발하고 재밌는 기획이 굉장히 돋보인 먹방과 쿡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맞추면 맞추는 대로 감동이 있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억지스럽게 뭔가 유도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시피가 없고 기분에 따라서 이제 양념을 하시기 때문에 맛이 늘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나가면 저거 맞출 수 있을까를 딱 상상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맘마미아를 보는 내내 사실은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컨셉트에는 반대하는데 내용 자체는 재미있는 요소가 꽤 있는 거예요. 엄마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밥만 해주는 엄마로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시청자들에게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요리를 한다는 게 엄마의 몫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의 손맛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 전원일기를 내가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컨셉은 뭐지라는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좋은 지점들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셰프들이 있잖아요. 근데 셰프들은 다 어디 가서 요리 그냥 하지 않잖아요. 다 돈 받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하면서 요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자체 구도만으로도 엄마의 노동이 뭔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쿡방도 있고 먹방도 있고 엄마 손맛 찾아내는 게임 요소, 여기에다가 토크쇼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어떤 프로그램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박태환 선수가 나온 부분은 확실히 주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부사 기질이 확실히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면 승부사인데 사실 또 얘기할 때는 굉장히 순둥이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 지점이 있었고요. 투병까지 하면서도 밥을 챙겨준 엄마 얘기,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감동적인 포인트가 좀 있어서 음식을 단지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사연이 곁들여지니까 훨씬 더 많이 몰입감을 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내기 수영인데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4일 첫 방송된 호정메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호정메이트는 스타의 형제 자매 사이를 탐구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예술인 육준서 씨와 그의 동생이 출연해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가 하면 소원을 걸고 내기 수영을 펼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진짜? 좀 센 거? 뭐 구름이랑 관련돼 있는 것도 괜찮고 돈? 그러니까 구분 없이. 저 돌 올라가기. 올라가기? 아 그래. 아니 이제 파도가 조금 센데 그래도. 너무 추워 보이는데. 아 저기까지 간다고요? 괜찮아 이 정도면 할만해. 자 가자 가자.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바다 하나이들의 새해 맛이 입순 거죠.
저안 들어 드론 띄우잖아. 축구는 스태프들이. 동생이 수영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다. 파도에 밀려. 아까 뒤에 있다가 그 틈에 먼저. 네. 되게 해맑다 그때 대문이. 와, 왜 저러는 걸까? UDT하고 그러니까 피가 끓는 거야. 거기를 자기들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 제가 더 잘해요. 기아 풀가동 해가지고. 이건 웅이 형이 이겼어요. 내가 근데 져줬어 일부러. 아니 근데 형이 뭘 일부러 해야지. 내가 어떻게 또 형 설거지 시키냐. 형님을 좀 많이 지켜줬죠. 그래도 형이니까 괜히 형이 아니다. 네, 작년 추석에 파일럿으로 만나봤던 호정메이트가 정규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호정메이트 정규 됐군요. 파일럿 재미있게 봤는데 MBC 탁월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본방사수 할게요. 대박이네. 파도가 저리 치는데 입수도 아니고 바다 수영이라니. 젊은 피는 다르구만. 남자 형제들끼리 먹여주기가 자연스러워서 놀랬어요. 엄청 화목하네요. 우애가 보기 좋습니다. 이 호정메이트 정규 편성을 환영한다는 이 반응들과 함께 육준서 또 육준이 형제의 우애가 보기 좋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네, 반갑다, 보기 좋다 호평들 이어졌는데 호정메이트의 정규 방송 첫 회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육준서, 육준이 형제 같은 경우는 동생이 형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경우 저는 맞아요. 진짜 처음 봤거든요. 형님 뭐해? 막 개인 전시회 이런 거는 준비 안 해? 형님이라 부르네? 그리고 형제가 굉장히 사이가 너무 좋은 거. 저는 왜냐면 주변에서 형제들 이렇게 사이 좋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모습들이 좀 있었고 관찰 예능은 아무래도 TV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좀 더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섭외가 굉장히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규로 들어와서 그런지 세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겨울에 예능에서 항상 뭘 하면 성공한다는 코드들이 있거든요. 겨울바다 입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육준서 씨와 육준이 그 동생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벌써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하 15도 날씨 알려주면서 겨울바다 입수. 근데 역시 그 효과를 내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주목되는 면이 확실히 확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까지 현역군인이라는 지점들은 굉장히 좀 흥미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 뭘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PX 음식으로 갖다 놓고 먹는 광경도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이었고요. 김정은, 김정민 자매는 예능 신이 좀 내렸는지 가면 항상 기후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폭우 속에서 보냈던 모습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눈발 날리는 갯벌에서 체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사람들은 다 티격태격 하죠. 그 밑에도 좀 봐봐. 이렇게? 이렇게 쭉 훑어봐. 훑어서 내려와봐. 아니, 훑어서 내려와봐. 아니, 내려와. 언니는 짐 줄게. 아니 짐은 냅둬도 언니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은데 그거. 그런데 그 티격태격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어떤 공감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잘 찾아내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첫 회에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상당한 부분에서 많이 끄집어내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아쉬웠던 것이 그 바다 수영하는 장면이 예능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코드이고 성과가 있는 코드이긴 하지만 관찰 예능이 가장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일상에서의 보여주는 재미와 공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낼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설정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크게 남았고요. 앞으로 이 호정메이트가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의 재미와 공감 포인트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이 파일럿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의 영상을 재미있게 해주는 스튜디오 토크의 딘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육준서 형제의 그 바다 수영을 볼 때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들이 갖고 있던 그 답답함, 궁금함을 한 방에 이렇게 딱 해소해주지 않았나 해서 그 스튜디오 토크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동생이 있는데 동생과 잘 안 만나요. 만날 기회가 뭐 명절 때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호정메이트 같은 경우도 다들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지금 만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벤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것인가가 이 프로그램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인 동시에 또 나일 수 있는가를 좀 더 핍진하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엄마인데요. 공희정 위원이 준비했죠? 네. 지난 7일 방송된 다큐플렉스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뮤직멘터리 마더로 꾸려졌는데요. 장필순, 박세별 등 싱어송라이터 4인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 엄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안던 너의 손을 노래하는 가수 장필순이죠. 맞췄네 오늘 또 우리. 아 느낌 있네. 랄랄라. 가슴으로 낳은 딸이지만은 그전엔 저를 그냥 고모라고 불렀었거든요. 이제 호칭만 그냥 달랐을 뿐이지 나한테는 그냥 가족이고 우리 가족이고 항상 진짜 피가 섞인 것처럼. 이제 엄마가 너의 딸을 찰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한번 가사를 써봐라. 저를 향한 이야기를 자신이 낳은 또 딸을 향한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서 쓴 가사. 잘하고 싶은 마음 자꾸 다시 좀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엄마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데뷔 15년 차 싱어송라이터고요. 아기는 151일 차 아기의 엄마 박세별입니다. 아이고 잘했다. 일단 가족에서는 엄마이자 아내이고 작곡가 작사를 하고 있는 이제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저의 많은 것들을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땐 달랐어요.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내가 뭐라고 내 인생에 이런 사랑을 받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는 나의 낮과 밤 너는 나의 모든 것 내가 언제나 지켜줄게. 쌍둥이 두 딸의 엄마인 임주연입니다. 쌍둥이 딸이 엄마할 때 표정이 확 더 좋아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머릿속을 헤집어보니 희미하던 이것저것 많이 생각나죠. 뭐 애들 생각 많이 나고. 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무슨 해주는 말 이런 걸 찍은 제 동영상을 언니한테 보여줬는데 엄마, 내가 보석 쳐줄게. 엄마, 내가 거기 나비도 붙여줄게. 계속 뭐 해준다 그런 얘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노래로 만들지 하다가 속에 닿을서 물할게 우리 그거 타고 달리자 우린 그거 타고 가보자 거기로. 시청자들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기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엄마 뮤지션들 멋지네요. 콘서트 보는 느낌으로 힐링하면서 봤어요. 뮤지션으로서의 멋진 삶을 사는 분들이 부러워지네요. 오늘은 음악 좀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저 왜 이렇게 울면서 보고 있죠? 이렇게 엄마 뮤지션들의 음악과 사연에 감동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내레이션을 없애고 음악을 통해서 다큐멘터리의 감동을 극대화한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뮤지션들의 삶의 이야기를 굉장히 절제된 어떤 그 구성 방법에 따라서 엄마라는 주제에 몰입을 했고 이들이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중심으로 영상을 꾸려갔다는 것. 저는 이 점이 오히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훨씬 더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절대 사랑이라는 것이 각자 자신의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장필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딸이 자신의 딸을 보면서 만들었던 가사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그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강어달림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 육아라는 것들로 펼쳐가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육아와 엄마의 이야기들을 보여준 것 같고 저는 좀 가슴 뭉클했던 것이 임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는데 엄마들은 그렇게 괜찮은 척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막 벗어나고 싶고 그러면 그냥 그 생각 그대로 그냥 할 때도 있고. 이런 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벅찬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엄마들에게 정말 위로와 희망이 됐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엄마의 사연과 감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서 맘마미아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숭고하고 이상적인 어머니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치열하게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음악인이라는 그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눈길이 갔고 긍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뮤직 프로젝트가 10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나머지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더가 1편이 아니라 그 후속편도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걸로 연결을 지으니까 제가 알던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 다르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뮤지션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음악을 또 공감할 수 있었고 이걸 만든 사람의 경험을 함께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몰입도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다큐 시도가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음악인 그다음에 엄마랑 이런 키워드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들 생각을 하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음악 못하는 줄 알았는데 못할 것 같았어요. 육아에 관련돼서의 부딪히는 현실감은 뮤지션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에게 공동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힘듦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다 녹아나면서 그거를 음악으로 다시 만들어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좀 반전이었거든요. 내겐 너무 소중한 사랑이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큰 다큐멘터리 아니었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예언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무엇과 연관돼 있을까요? 지난 5일 첫 방송된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20주년을 맞이해서 제작된 스핀오프 토크쇼였는데요. 이날은 지구 멸망, 시간 여행자 등 예언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서프라이즈에서 방송됐던 내용뿐 아니라 더 은밀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아하! 비밀의 방 예언입니다. 예언. 첫 번째 주제 2023년 지구궤도에 변화가 생기리라. 이분 인별그램에서 유명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그렇죠. 바바반가는 토네이도에 휩쓸리는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버락 오바마의 미 대통령 당선, 이 자신의 죽을 날도 맞아요. 예언을 했습니다. 와. 자신이 예언한 바로 그날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분이 날짜를 많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12일, 8월 12일. 아유, 내일 모레쯤, 다음 달 보름쯤 여러 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감명 깊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소문이 돼서 널리 퍼졌겠죠. 저 죄송한데 저희 프로그램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심하고 이랬는데 다 밝혀내실 거면 아니, 그런데 아주 소름 돋는 예언 카드가 있어요. 좋습니다. 1995년 미국에서 출시된 526장의 카드. 이것은 현대의 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한 예언 카드였다.
비밀 제로 아닙니까? 오른쪽이야 또 웬일이야. 웬일이야. 똑같아. 더 놀라운 카드가 있습니다. 저 시계탑 뭐야? 저 시계탑은 런던 2020년 도쿄올림픽이 그해 열리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 시계탑이 일본 긴자 거리에 있는 와코타워 시계탑이랑 똑같습니다. 오, 영상 보여주세요. 와! 우와 95년도에 이걸 어떻게 그렸지? 아니 근데 이 카드는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스티브 잭슨이라는 게임 개발자가 어느 사이트를 해킹을 했습니다. 어떤 사이트요? 일루미나티. 실제로 존재했던 조직임은 확실하고요. 이 조직의 최종 목표는 지구의 인구를 팍 줄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예언 카드라기보다는 사실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들어있는 살인 카드다. 이거는 좀 반박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반박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아니요. 일루미나티라는 것이 카드 게임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이 카드 스티브 잭슨이라는 이분이 보드 게임과 카드 게임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많이 성공시킨 분입니다. 세상의 음모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을 카드 게임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더군다나 그림상에 나왔던 카드상에 나왔던 것은 어떤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시계탑이 날아가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도쿄 올림픽에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죠. 아 근데 곽 작가님이 진짜 그 냉철하게 보시네. 근데 또 객관적인 시각도 진짜 안 흔들리시고. 그렇습니다. 첫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 궁금해요. 댓글 살펴보면요. 그동안 봤던 서프라이즈 에피소드 핵심만 모은 느낌. 서프 찐 팬들 다 본방사수했을 듯. 6부작인 게 아쉬울 따름. 너무 재밌는데 반응 좋으면 정규 편성도 고려해주세요. 흑흑. 진행자부터 주제까지 첫 방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서프라이즈는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MBC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저도 일요일만 되면 낮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요. 이거 서프라이즈 보고 그다음에 영화 프로그램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주년이나 됐으니까 워낙 많은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찾아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누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 프로그램에서 잘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천회의 기록을 넘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여정을 같이 쭉 해온 모든 제작진분들에게 일단은 저는 그 응원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예언이라는 그 소재를 갖고 나왔는데요. 서로 이게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시선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낸 것. 구성을 달리하니까 여전히 같은 이야기도 흥미롭고 재미있고 비밀의 방이야말로 스피노프 프로그램의 진수를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정말 백미답게 만들어준 거는 정영돈 씨와 이 곽재식 작가의 티키타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영돈 씨는 과학적인 반박에 대해서 나는 정말 듣지 않겠다 입장을 일관을 했고 그거에 반해서 곽재식 작가는 그래도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반박되는 입장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이 찰떡 호흡이 저는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 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밀리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비밀의 방이 다음에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곽재식 작가가 일루미나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결국 MBC도 일루미나티 아니냐. 일루미나티를 의미하는 숫자가 666인데 MBC. M이 알파벳 13번째 글자예요. B는 몇 번째 글자죠? 두 번째요. 두 번째. C는 세 번째 글자예요. 그렇죠? 더하면 18이 됩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이 얼마예요? 18. MBC도 일루미나티예요 그러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든 조합하면 666하고 관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모론이란 것이 보기에 따라서 포장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면에서도 비밀의 방이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노프로 해서 주로 토크쇼의 재미를 많이 부과시켰거든요. 특히 예언이라는 소재를 갖고 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미신조장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반대 입장에서 거기에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토크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몰입감을 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곽재식 작가가 의외로 굉장히 예능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정보를 제대로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약간 캐릭터화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능적인 재미와 정보 이걸 두 개를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 측면에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주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신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